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4월 총선을 80여일 앞둔 가운데 거대 양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신당 움직임과 맞물려 공천 배제, 즉 컷오프 시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국 순회 일정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공천 배제, 즉 컷오프 기준 마련 등 공천 작업의 핵심을 담당하게 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미래를 키워드로 총선 공약 개발 본부를 띄우는 등 총선 체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을 촉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선거제 개편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비례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3선 중진 의원들과 모레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데요. 총선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동시에 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현역 물갈이 비율인데 정치권에선 앞서 인효한 혁신위가 제시했던 20% 이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지난주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마치고 향후 일정을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고 이후 적합도 조사,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컷오프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실시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자료도 공천 심사에 활용되는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 과정에서 많게는 30%까지 감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재판 중인 인사 등 부적절한 사람들이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을 통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관리위에서 더 강도 높은 심사가 있을 거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위성정당 방지 방안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선거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1월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명 대표는 자택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최고위원분들한테 국회 의중 관련한 얘기 전달하시거나 한 게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 중에 복귀하실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도 활발한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새로운 미래는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만드는 가칭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탈당 의원 3명이 주도하는 가칭 미래대연합도 2월 4일 창당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은 이번 주 중에 제3지대 정치 세력들이 서로의 가치와 비전을 검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대화 자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선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먼저 연대하고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도 힘을 합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서 컷오프 발표 시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관련 강제 수사가 먼저 시작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목동에 있는 방심위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제실과 민원상담팀, 전산팀과 방송심의국 등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류일인 방심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설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류 위원장이 수사 의뢰를 예고한 지 3주도 안 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자를 특정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민원 사주 의혹이 먼저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일인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무더기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 회피 등 절차 없이 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부패 신고서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방심위 노조 역시 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관련 민원이 180여 건 접수됐고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민원 제기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고물가 지속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가 생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는 법의 효력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언급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세 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는 용수나 전력 공급 등 엄청난 양의 전후방 관련 투자가 필요하고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도 뒤따르면서 공장을 하나 세우면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62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3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토론회 발언 잠시 보시죠. 622조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 이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두고 대기업 퍼주기란 이야기도 있지만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난다며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반도체 파운더리 라인 하나에 인구 140만 대전,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원전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진 경제안보 담당 국가안보실 3차장과 조만간 신설될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한 직후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대표단은 어제 저녁 타이완에 도착했고 오늘 라이칭더 당선인을 비공개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데다 라이 당선인이 차잉이원 현 총통보다도 더 강력한 독립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 대표단 면담을 계기로 반중 행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타이완 대선 결과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통일 의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왕이 부장은 타이완 독립은 타이완 동포의 안녕을 위협하고 중화민족의 근본적 이익을 훼손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끊어진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며 중국은 결국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타이완은 지금껏 국가였던 적이 없다거나 타이완 독립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오늘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 미사일 총국은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IRBM을 어제 오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총국은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고 지역 정세와는 무관하게 진행됐다면서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비롯해 재원식별이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IRBM의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인데요. 평양에서 미국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까지가 직선거리로 3,500km여서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약 1,0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분석했고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50km 이상으로 최소 500km를 비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삼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이 연초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국론 분열을 꾀하는 언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정권이 이런 도발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꿈에서 하루속히 깨어나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로 향했는데요. 방러 기간에 북러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어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찾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재작년 6월 외무상으로 승진한 최 외무상이 해외를 단독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외무상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면서 라브로프 장관과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만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관한 논의 가능성도 관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러북 간 무기 거래 등 불법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며 최선희 외무상의 이번 방러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과 러시아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충남 찾아서 불체포 특권에 동참하라 민주당 압박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그리고 이어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 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겁니다. 그게 동료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그 답을 요청하려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특별법이나 쌍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잖아요. 제가 일일이 답할 이유도 없고 저는 몇 가지만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이.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그런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개혁을 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그때 대통령 눈치 안 볼 건지. 먼저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과연 개혁적 진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 왜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심판을 받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이뇨한 혁신위를 띄웠는데 또 좌초됐고 또 용산의 입김이라는 의혹을 받듯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결국은 이제 검사 대통령의 후배가 집권당 대표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일단은 당 좀 추스리고 무슨 팔도의 아들 소리 들으면서 전국만 누비지 마시고 정말 괜찮은 좋은 공천을 위해서 당을 어떻게 잘 재건할지, 민심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민심을 되돌릴지 이런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전하십니다. 법무장관 때도 그랬는데 회의 석상에서 입만 열면 민주당을 공격해요. 좀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했듯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벌써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특검법 거부권 썼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취임 전에 법 앞에 예의 없다고 했어요. 그 입장 한번 내보세요.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조롱 섞인 비판까지 나옵니다. 우리 당한테 자꾸 입장 내라고 하는데 휴대폰 비번도 좀 입장 내보시고 특활비 함부로 쓴 것도 입장 내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예. 불체포 특권은 저렇게 함부로 할 일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원하면 개헌을 내십시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도 수록해서 개헌을 내시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고 오죽하면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되어 있다는 유럽 의회에서 탄압의 징후만 있으면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도록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여기 보면은 뭐 특권 얘기하잖아요. 세비 반납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지시만 하면 됩니다. 이미 21대 초기에 이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구속되면은 수당, 정책 활동비, 업무 활동비, 특활비 모두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우리 당이 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찬성만 하면 됩니다. 네. 자,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 윤 대통령부터 자유로운지 대답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 것은 2024년 새해를 맞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정치인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이 당원들 동지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인기들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비판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국민과 언론이 그동안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의 과대한 특권이라고 지적해왔던 것이고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런 선언하면서 22대 국회는 반드시 이런 거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 아주 민심에 부응하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규책 사유로 재보궐 시 후보 내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 이 발언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지난 재보궐 선거, 그 강서 재보궐 선거에서도 우리 규책 사유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 사면이 이루어지면서 선거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민심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겠다라는 국민적 약속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직접 드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강서구청 그 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계속해서 자택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고발한다는 입장 밝혔는데 이 입장과 함께 국민의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에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올바르게 보고하지 못한 것은 이 뒤에 도대체 왜 위에서 그런 지휘가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총리실이 또 지휘하는 경찰에서부터 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등 저희들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증인 재판을 먼저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자기가 나갈 수 있다, 출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증인 재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의 철없는 소리다. 그리고 사람이 인정이 없는 소리다. 정치 감각도 없는 소리다. 저는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받은 테러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엄하게 규탄해야 되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습니까? 네, 서영교 의원 녹취 들을 때는 그 이재명 대표 단식 이후에 퇴원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그건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민주당이 이번에 총리실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법무장관까지 하셨는데 희한한 음모론 얘기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뭐가 음모론입니까? 이렇게 경찰이 지난번 부산경찰청에서 발표할 때 이 사람의 범행 동기라고 밝힌 한 줄이 이겁니다. 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이다. 그러면 정치적 저런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 왜곡된 신념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수사당국이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당적은 뭐였으며 신원은 뭐였으며 범행문, 변명문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됐는지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이건 꼭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명확히 규명이 돼야 제2, 제3의 이런 테러범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의 문제라고 안 봐요. 왜 지금 총리실의 대테러 종합상황실을 우리 당에서 고발 검토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저는 왜곡된 시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채 1시간도 안 돼서 일보라는 걸로 해서 쭉 전국에 퍼지는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자가 참 희한해요. 사실과 달라요. 제가 개략적인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경상, 과도, 노인, 1cm 열상, 출혈량 저금 이게 올라옵니다. 제 말씀은 도대체 이런 팩트와 다른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되고 저는 여기서 이걸 또 하나 짚고 싶습니다. 만약에 현장에 있는 소방과 구급대원들이 경황이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칼로 찔린 자리가 자상이지 열상이겠습니까? 저는 열상을 찾아봤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면 첩보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테러 종합 상황실입니다. 국정원과 경찰, 검찰 모든 수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정보로 나갈 때는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증이 안 되고 유포되면서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젓가락으로 찔렸다, 종이칼로 찔렸다, 희한한 음모론의 발원지가 된 겁니다.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규명이 돼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만 있었을 경우에도 규명이 된다. 수사가 제대로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아침에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네. 어떻게 공당일 수 있냐 이런 비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 좀 해주시죠. 잘못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의 개인의 일탈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 외에 더 어떻게 그 사람을 뭐 누가 사주했다거나 어떤 종용했다거나 하는 증거들을 지금 조사 당국이 전혀 찾지 못한 겁니다. 충분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발표했던 내용이고 그 부분들 이상으로 국민들의 의심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을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실에서 냈다는 문자 같은 내용도 현장에서 뭐 보고되는 내용이지 이게 뭐 대국민 그 열람용으로 보내는 문자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고한 문자를 그대로 전달한 거고 또 하나 국무총리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악의적으로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더 이상 어떤 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뭐 고발을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도 수사에 임하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피의자 신상과 당적 공개 이런 부분도 적절한 절차, 법과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쟁용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또 그 다시 한번 재판 일정이 좀 조율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일정 조율이 조금 불가피하게 미뤄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서 보기에는 약간 출석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했단 말이죠. 한민수 대변인님 그때 당시에 현장에도 계셨고 부산 그 병원에서도 함께 그 이재명 대표 그 예우를 좀 보셨죠? 병원에서는 못 봤습니다. 병원에서 못 거기는 보시고요. 이제 워낙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들어가지 못했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실 때는 보신 거죠? 그 병원에 나올 때요. 그 헬기 이송이었기 때문에 예, 그 자리는 못 봤고 대표 피습 현장에 테러 현장에 있었고 지혈되는 과정이랄지 초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혈이 안 돼가지고 상당량의 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급차로 이송하는 그 과정까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그 뭐 부산대 병원에서도 응급센터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경동맥 쪽으로 조금만 더 찔렸다면은 정말 그 구급차가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표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중하고 이게 중상이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건 누구나 우리 이제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된 정부 기관에 이런 문자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취합돼 가지고 그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받아봤을 거예요. 저도 부산대병원 응급센터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된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3지대 이야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제3지대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받기도 했었고 지금 속도가 엄청 가속을 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또 김종민 의원, 이준석 위원장 어제 또 카페에서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짧은 만남이었지만 각각의 어떤 창당 움직임, 그 미묘한 그 뉘앙스의 차이도 좀 있었는데 현재 그 3지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당 일도 바빠가지고 제가 계속 천착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갈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 6개파든 아니고 정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갈라진 것들이 6개 정도 된다는 것도 있고 뭐 5개도 있는데 어제 이제 3분이 만난 거는 저도 이제 영상으로 사진으로 봤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받았던 첫 느낌은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위원장, 그다음 김종민 의원의 시선은 다르더라고요. 모이긴 했습니다만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고 이분들이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라는 걸 치겠다고 하는데 그 텐트가 제대로 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의심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빅텐트가
엄청 크지 않으면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만 해도 꽉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스펙트럼이 너무 커요. 한 분은 국민의힘 지금 여당에서 이제 사실상 토사구팽된 이준석 위원장이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당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적을 갖고 이런 스펙트럼이 있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두 번째는 이번 이제 4월 90일도 안 남은 선거가 결국 윤석열 정권 3년 차기 때문에 정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우리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심판 선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실 텐데, 제3지대가 지금처럼 계속 세를 불려나갈 수 있을지, 정체될지 아니면 위축될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큰 텐트 쳐야 된다고 네. 했고, 이준석 위원장은 튼튼한 큰 집 짓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 불리기 좀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정관용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민수 대변인이 아직까지 내년 올해 총선에 진짜 플레이어로 동참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잘 못 보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총선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3지대가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어느 정도의 소구력을 갖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학자 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최근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의 공간은 지금 확보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른바 반윤 반명이라고 하는 무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이게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총선에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의미 있는 세력을 구축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구심점이 돼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시각의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빅텐트와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텐트는 사실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 뭐 단기간에 한시적인 기구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합집산이라는 성격을 벗어나서 내년 대선까지 나아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는 한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의 세를 귀합하는 게 좀 속도가 붙어야 되고 그런 힘을 동력을 얻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결국에 9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아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 규합체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또 오늘 오전에 정의당 이었던 류호정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잠깐 듣고 또 두 분의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의 잘못된 선택에 반대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하겠습니다.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탈당을 안 하고 유지한 의원, 그 정의당 소속을 유지한 채로 금태섭 전 의원의 어떤 새로운 선택에 좀 합류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좀 비판들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 탈당을 한 걸까요? 비판이 많고 당내에서, 정의당 내에서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이준석 대표나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탈당한 비명계 세 분도 그렇고 본인도 그 시점이 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상당히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저는 저런 식의 지금 비례대표신데 정치는 올바라 보이진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고 있는 허은하 의원이 전 의원이죠. 깔끔하게 그 내려놓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의 지지자들과 그 당을 좋아하시는 당원들을 위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그 왜 직을 갖고 끝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당적은
그대로 있고 몸은 딴 데 가서 활동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저렇게 나가서 차라리 좀 더 빨리 류호정 의원이 되게 젊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나가서 활동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 예. 더 비판이 적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호정 의원 탈당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역시 뭐 예. 완전 의견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예. 유호정 의원이 비례대표로 정의당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예. 정의당 의원 당직을 유지하면서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명분이 없는 일이죠. 예. 저는 유호정 이제 전 의원이 되겠죠. 예. 지난번 20년 선거에 나왔을 때 가졌던 정치인으로서의 초심을 가졌다면 하루도 이 정의당 당적을 갖고 신당 활동을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늦은 처사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양당 또 공천 경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충남 찾아서 지금 워낙 이렇게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천 받기로 돼 있는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영남 중진 물갈이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내 입장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막 들어섰고 공천 예. 관련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공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역에 내려가서 뭐 경선이든 어떤 식으로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우리 정당이 지나치게 영남권 정당 그리고 또 고루한 정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선전하기 위해서는 예. 반드시 영남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혁신, 개혁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한 경선, 그런데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절충점을 잘 찾아서 공천을 하는 것이 다음 선거에서 우리 당이 국민 여러분께 많은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자 승리의 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이야기 먼저 듣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본격적으로 공천 경쟁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또 친명 자객 공천 논란 비롯해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의원들의 적격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용진 의원이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거나 강의원 특보에 대한 뭐 어떤 조치를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거나 정봉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국민들에게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물어보거든요.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자객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면 손님 아니에요, 손님. 그러니까 그냥 칼을 들었을 뿐이지. 손님이란 말이죠. 그 손님은 뭐 신종 철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철새 정치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찐명 후보를 자처하고 그 자객 공천 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자기 힘으로 정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남의 이름을 팔고 그걸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루한 정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도 전봉주 전 의원 또 가기로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공천 관련해서 비명 횡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과도한 얘기죠. 예. 왜냐하면 저도 언론에 보니까 명단을 쭉 해놨던데 저도 나름대로 대표님 옆에 있습니다만 친명으로 언론을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분 친명 아니죠. 예. 본인이 팔았거나 아니면 언론이 그냥 이건 비명계 쪽이니까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친명이겠지 하고 이게 네이밍을 한 것 같은데 예. 우리 유권자들, 우리 당원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검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박용진 의원 지금 말씀 중에 물론 맞죠. 그 본인 이름 걸고 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뭐 박 의원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은 일단은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우리 정 대변인도 뭐 지금 현역이 아니니까 잘 알겠습니다만은 당원 명부도 없습니다. 그 출마하는 사람들이 당원이 누가 당원인지를 몰라요. 예. 알아야 가서 지지를 호소할 거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 압니다. 일단 단적인 예로도 그런 게 있고 그 지역에서 적게는 4년, 길게는 8년, 12년, 뭐 16년까지 의정 활동을 하신 분들이 거기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공천 시스템 룰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지역에 가는 모든 후보자는 그분이 친명이든 찐명이든 비명이든 반명이든 관계없이 현역 의원과 경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 50%, 일반 여론조사, 당원 50%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그 지역에서 4년, 8년, 12년 활동을 한, 의정 활동을 한 그분이 더 지명도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지지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출마자 자체를 그냥 저분은 친명이다. 저분이 오면 자객이니까 나 못 받는다. 과연 그거를 저분의 말이 맞아 하는 거 하고 이건 뭐 여야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친윤 비윤 마찬가지일 텐데 그거로 볼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자신이 없지? 뭐 당당하게 당원들한테 그동안 잘했으면 당원들 지지를 받지 않겠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 꼭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주당에 있는 열성 당원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원이 권리당원들은 전체 당원 한 250만 되는데 권리당은 한 140만 될 겁니다. 그러면 전국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예. 거기에 몇백 명이 되겠습니까? 예. 열성 당원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너무 엄살을 부리거나 아니면 당원들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비판을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의 비판 중에 하나가 비윤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비윤이면은 아까 뭐 공천에서 조금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네. 용산 인사들의 어떤 그 양지로 가는 것들이 좀 관측들이 되고 있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뭐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네. 지나치게 그럴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천은 자기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50살이고요. 지금 정치 행보를 막 시작했습니다. 예. 앞으로의 자기 행보, 남은 20, 30년이 될지는 모르는 자기 정치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 개인의 눈치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산 출신이다, 뭐 친윤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분에게 반드시 공천을 준다 이렇게 단언하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공천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희는 공정한 공천하고 이길 수 있는 공천에서 국민 여러분께 표를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공천 못했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희에게 표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만 그런 공천을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에게 표를 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뭐 친윤 논란 이 부분들도 개인들이 자신의 이 몸값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수사일 뿐이지 그것이 공천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진 의원이 했었던 얘기에 대해서 저는 뭐 100% 동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이름 갖고 정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처음에는 어떤 사람의 후광을 입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깰 수 있는 방법들이 정치 초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박용진 의원도 재선 의원 정도 되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밤사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80대로 보이는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대피한 주민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진화 상황을 지켜봅니다.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11시쯤인가 뭐 폭발 소리가 나면서 밑에 불꽃이 튀더라.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소방은 대원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불이 난 집 안에서 40대 남녀와 10대 여학생을 구조했습니다.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은 1시간여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의 신원 파악과 함께 방화 가능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조 주택 지붕이 까맣게 탄 채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경동시장 골목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과 연기가 근처 식당 2곳으로 번지면서 소방 추산 800여만 원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택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는 충남 당진시 시곡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에서는 8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등 특목고 학생들이 매달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일반고 재학생보다 최대 6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희망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고1 재학생이 매달 15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일반고에서 7.1% 수준이었지만 영재학교에서는 6배가 넘는 43.8%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표면에 서로 다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한 달도 채 안 돼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용암이 장벽마저 무너뜨리며 주택을 삼켰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곳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땅이 갈라진 틈에서는 계속해서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Hún er svona 100-200 metra, hún lengdist nú meðan við vorum að ljúga. Við fórum í loftið upp úr 8 og horfum á þetta í svona 1,5 tíma, eða tæpa 2 tíma. 용암은 이내 마을로 향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방어벽마저 무너지자 주택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화산 폭발 전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hlutinni bara gerast hratt og þetta hraun mun því miður flæða hratt í átt að nyrstu byggð í Grindavík. 화산이 폭발한 지역은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부근입니다. 이곳은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12월 18일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 4,000명이 대피했다가 일부가 되돌아왔는데 다시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0년 화산 폭발 때에는 화산재가 유럽 전체에 퍼져 항공기 10만 대가 뜨지 못하는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미국 정부가 지금이 군사 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도 높은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은 가자 지구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최소 15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يلا الصاروخ الثالث بينزل وزي ما انت شايف على هذا الحال دمار في دمار. 이 같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해 10월 개전 이래 가자 지구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2만 4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하자 지금이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전환할 적기라며 이스라엘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연설장에서 청년층의 반전 시위에 대응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I understand their passion, and I've been quietly working with the Israeli government to get them to reduce and significantly get out of Gaza. 하지만 이스라엘은 당장 저강도로 전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אנחנו לא מתכוונים לסגת מח'אן יונס או מכל מקום אחר. הפעולה הצבאית לוקחת זמן. היא מחייבת אותנו להיות מדויקים, ואנחנו מתאימים אותה לאיומים ולחטופים שנמצאים במרחב. 가자 지구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터키,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휴전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 고수에 좌절감을 느끼며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반감이 높아지고 미국 내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쾌청한 날씨 속에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건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이어지면서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을 보면 서울이 1도, 대전 4도, 광주 5도, 대구 6도로 기온 자체는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지만 칼바람이 체감온도를 3도가량 끌어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한데 동쪽 지방은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비와 눈이 얼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인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오르고 나면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동과 충청 그리고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